안녕하십니까. 한국앱손에서 여러 기업 고객 및 비즈니스 파트너분들을 대상으로 한 2023년 앱손 에코프린팅 웨비나 사회를 맡은 한국앱손 프린터 비즈니스팀 박영실입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번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현재 지구온난화, 이상기후와 같이 수많은 환경 문제에 직면한 지구를 지키기 위해 개인 및 기업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본 웨비나에서는 여러 기업 고객 및 비즈니스 파트너 분들을 대상으로 환경을 위한 개인의 실천과 기업의 역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원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앱손 에코프린팅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행될 세션 주제는 나를 위한 용기 그리고 실천에 대한 발표입니다.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실 분은 119 레오의 이승우 대표님입니다. 이승우 대표님은 2018년 119 레오 주식회사 창업 및 대표, 2020년 소방청 청장 표창장 수상, 2021년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장 수상,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장 수상 등 다양한 이력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오늘 앱손 에코프린팅 웨비나에서 이승우 대표님이 전달해 주실 내용은 나를 위한 용기 그리고 실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승우 대표님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를 위한 용기 그리고 실천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119 레오의 대표 이승우입니다. 119 레오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방관으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소방관 하면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생명, 구하다, 용기 이런 세 개의 단어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119 레오의 ESG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119 레오의 ESG 실천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생명을 구하는 용기라는 주제로 잠시 넘어가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9 레오의 시작은 생명을 구하는 한 명의 소방관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체력이 정말 좋은 동료 소방관들 사이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체력이 뛰어나고 건강하기로 유명했던 한 명의 소방관이 갑자기 암에 걸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5년 동안의 소방관으로 일하면서 1021건의 소방 활동을 수행하였고 이 중 화재 출동은 270회, 일반 구조 활동은 751회였습니다. 발병의 원인조차 알 수 없는 암에 걸리고 나서 약 6개월간의 투병 이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의 유언은 아들에게 소방관 아빠로 기억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유언을 들은 그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 그리고 손자를 위해서 아들을 잃은 슬픔을 달래기도 전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소방관이라는 명예로운 직업을 수행하던 한 개인은 왜 죽으면서 하는 마지막 유언이 내 아들에게 소방관으로 기억되고 싶다라는 유언을 남겼어야 했을까요? 그 당시의 법 제도상으로는 소방관이 암에 걸리게 되면은 발병의 원인을 본인이 직접 밝혀야 했고 입증을 하지 못한다라면 공무상 상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암이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이미 사실 잘 밝혀지지 않은 암인 경우들이 많고 그 발병의 원인을 개인이 밝히라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든 환경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난 119 레오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많은 고민들을 하였고 첫 번째로는 해외의 자료들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주마다의 차이는 있지만은 3에서 5년 이상 소방관으로 근무를 하신 경우에는 공무상 상해로 인정을 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가 반대로 이것이 공상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내는 형태로 풀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WHO 산하의 IARC라는 국제암 연구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소방관은 일반인보다 암에 더 많이 걸리지만은 그 명확한 의학적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는 소방관들의 활동 범주를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소방관들이 활동하는 곳은 지금 제가 발표하고 있는 공간, 혹은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공간, 그리고 넘어서는 다양한 산업 공간, 그리고 자연 환경까지도 모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환경을 특정 지어서 소방관의 업무 환경이라고 보기에도 어렵고, 그곳에 암과에 관련된 질병 연관성을 찾는 것 또한 너무나 어려워서 이것을 근무의 기간 형태로 두고 그들의 이제 연수로 해서 그분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현실들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소방관이 우리를 당연히 구하듯이 우리도 함께 소방관을 구하는 마음이 첫 번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레스큐 이치 아더, 서로가 서로를 구하다 라는 슬로건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슬로건은 저희 119 레오라는 이름의 레오를 상징하고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서로가 서로를 구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였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 소방관을 이미 지켜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되었고, 소방관을 화재로부터 이미 잘 지켜주고 있는 방화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잠깐 방화복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가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혹시 작년에 있었던 2022년도 월드컵 다들 즐겁게 관람하셨나요? 네. 그리고 아마 2002년도 월드컵 역시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그럼 그 뜨거웠던 2002년도 월드컵 때 국내 소방관들은 방화복을 입을 수 있었을까요? 네. 정말 안타깝게도 국내 방화복은 그 당시 없었습니다. 2003년도가 돼서야 세 분의 소방관님들이 돌아가시는 순직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야 국내에 경형 방화복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최근에 돼서야 100% 아라미드로 된 방화복을 입고 있습니다. 이 아라미드 방화복은 국제 스탠다드에 맞춰져 있는 옷이고 그만큼 튼튼하고 굉장히 효과적인 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굉장히 기능적으로도 소방관을 잘 지켜주고, 더 나아가서는 스토리적으로도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 서로가 서로를 구한다라는 것이 모두 다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119 레오는 방화복을 업사이클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사이클링의 첫 번째 단계로는 우선 소재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었는데요. 아라미드라는 것은 가벼우면서도 매우 높은 인장 강도를 가지고 있고 내열 성능 또한 갖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소방관의 근무 현장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발수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의 일상에서 쓰는 가방을 만들기에 굉장히 좋은 소재라는 생각이 들었고, 가방으로 업사이클링을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가방을 제작하는 일뿐만 아니라 저희는 앞서 첫 번째 이 일을 시작하게 된 암투병 소방관에 대해서도 세상에 알리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부금을 전달하는 일도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품 수익의 일정 부분을 암투병 소방관님들에게 기부금으로 전달하고 그분들이 치료받을 수 있고 혹은 국가를 상대로 내 질병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알 수 있게끔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그 역할의 첫 번째로는 저희는 전시화, 문화를 여러분들에게 안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시의 경우에는 을지로에 있는 세운상가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세운상가 하면은 왜 세운상가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건축적으로 보면은 일제감정기 시대에 이제 그 동경대화재가 있었고 그 목조 건축물들이 불이 나는 것을 보면서
한국에 있는 서울에서도 이제 그런 화재가 날 때는 안 되겠다 해서 세운상가 그 공간을 목조 건축물들을 비워놓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 그 빈 공터를 이제 다시 건축물로 지어 올리면서 지금의 세운상가가 건물이 들어오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 그 터가 일자로 나게 된 것이 화재와 밀접하다는 점에서 저희는 그 공간에서 첫 번째 전시를 열었습니다. 그 전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전시 활동을 진행했고, 그 덕에 국회라는 공간에서도 저희가 전시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전시를 진행함으로써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의 장을 만들 수 있었고, 그러한 대화의 장에서 암투병 소방관이 왜 이러한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리고 이해관계자분들의 이해를 돕는 역할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저희는 암투병 소방관님의 김범석 소방관님의 유가족분들에게 기부금을 처음에 전달하게 됐었습니다. 그 처음 기부금을 전달받으신 고 김범석 소방관님의 유가족분들은 사실 기부금을 우리보다 더 힘든 분들을 위해서 써달라면서 양보를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앞선 국회 전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 김범석 소방관 법이라는 것이 발의가 됐었고, 그러한 것들에 힘입어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더 많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세상을 바꿔달라는 도움 요청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정말 세상이 따뜻하구나 라고 하면서 정말 동화 같은 일들 속에서 살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저희가 그 기부금을 양보해서 넘겨드렸던 다른 두 분의 암투병 소방관님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돌아가시게 됐었고, 그리고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은 실제 이 법안이 발의가 되긴 했지만은 이것이 국회에서 단 한 번도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의 위기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해서 사실 다양한 악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악플들은 그런데 우리를 좌절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더 오랜 시간 일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악플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소방관들의 암에 걸리는 것은 개인의 문제이지 사회 문제가 아니지 않아?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마저도 이것을 포기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이들 옆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분들을 함께 지키자라는 우리 서로가 서로를 구하자라는 슬로건을 더 잘 지켜내기 위해서 이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그렇게 작년 저희가 시작한 지 만으로 7년 정도 되는 해였습니다. 그 해에 정말 기적같이도 고 김범석 소방관 법이라는 것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 입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현장에 계셨다면 큰 박수를 주셨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저희가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분들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견뎌낼 수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법안이 바뀌는 일까지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19 레오의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 생명을 구한 이야기가 저는 나를 위한 용기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119 레오가 어떠한 ESG 실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저 해보겠습니다. 119 레오의 프로세스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이 그들의 용기가 담긴 방화복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용이 되고 나면 폐기를 하게 됩니다. 저희 119 레오가 수거를 하게 되고, 그렇게 수거된 것은 1차로 선별 과정을 거칩니다. 선별 과정에서 업사이클링이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직은 업사이클링 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업사이클링이 되지 못하는 것들은 저희의 실험실로 이동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다시 소재화할 수 있는지 연구 과정을 거치고 있고, 선별에 통과한 방화복들은 제품 제작과 최종 소비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수익금으로 다시 암투병 소방관에 대한 권리 보장이라든지 기부금 전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의 이 시선을 조금씩 쪼개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관은 지역을 지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고 우리 지역의 생명을 구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소방관을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방화복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방화복이라는 것은 3년이라는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면 폐기되게 됩니다. 3년이라고 하면 조금 짧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3년 동안 평균 354회의 화재 출동과 구조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출동을 경험하는 것이고, 이렇게 많은 생명을 구한 옷은 사실 지역사회에 버려질 수밖에 없지만은 저희는 이것이 지역사회에 단순히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그 지역사회를 지켜준 소중한 자원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의 자원이라고 바라보고 나니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지역의 자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세탁 건조 그리고 분해의 과정을 지역에 있는 자활센터라는 곳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자활센터는 지역 내 취약계층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곳이고, 저희는 이분들에게 약 40명의 지역 자활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역에 일자리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119 레오에게는 물류 프로세스를 굉장히 간소화해주고 효율화를 가져오는 일이기도 합니다. 더 넘어서 119 레오의 디자인은 생명을 구하는 원천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이것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새롭게 탄생시키는 리버스라는 개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제품이 소비자들을 만나면 이제 다양한 지금 보여드린 두 가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누적으로 본다면은 방화복 약 27톤을 업사이클링 하여서 CO2로는 65톤 정도의 CO2를 억제하였고, 실제 암투병 소방관 12명을 지원하고 기부금으로는 1억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희는 환경적으로 사실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많은 자원 순환에 대한 연구들이 있지만은 사실 아라미드라든지 특수 소재에 대해서는 자원 순환 구조 자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새롭게 자원 순환의 구조를 만드는 역할들을 실행에 옮겨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저희 119 레오가 단순히 저희 혼자만의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롯데의 러버덕 업사이클링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도 많은 CO2를 억제하는 역할들을 하였고요. 그 이외에 삼성전자의 제트플립 콜라보 사례, 그리고 알라딘 중고서적의 사례, 그리고 최근에는 배우 손호준 님이 함께하는 이러한 역할들도 있었습니다. 119 레오의 이러한 역할들을 종합해서 정리한다면 4가지 가치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9 레오의 핵심 가치는 Rescue, Remember, Reverse, Each Other 4가지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보이시는 것처럼 SDGs의 4가지 가치와도 연결됩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구한 용기는 무엇인가요? 아직도 소방관님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조금 더 생각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한 용기가 생명을 구하는 용기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용기를 119 레오가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방관의 용기, 생명을 구하는 용기에서 영감을 얻어 시작하신 사업이 환경을 생각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나를 위한 용기와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좋은 내용 발표해 주신 이승우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세션인 나를 위한 용기 그리고 실천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 주제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시대 혁신기업의 역할에 대한 발표입니다. 발표를 해주실 분은 카이스트 이지환 교수님입니다. 이지환 교수님은 현재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로 계시며 서울대학교 경영학 졸업,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 런던 비즈니스 스쿨 경영학 박사과정 수료 후 AI 대학원 겸임 교수, 카이스트 SK 임팩트
비즈니스 센터장, 재단법인 사회적 가치연구원 이사, 한국생산성본부 ESG위원회 위원, 한국 ESG연구소 자문위원 등 다양하고 폭넓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지환 교수님께서 전해주실 내용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시대, 혁신기업의 역할입니다. 그럼 이지환 교수님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이주환 교수입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시대, 일견 좀 거창한 주제죠. 최근 들어서 화두가 되고 있는 ESG 경영과 관련돼서 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말이 종종 등장하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저는 이러한 새로운 국면에서 기업들이 수동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창의적, 혁신적,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취지로 오늘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말을 설명드리기 전에 그 이전에는 그럼 뭐였느냐? 우리가 이제 주주가치 자본주의 내지는 주주자본주의라는 말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이 국내외의 여러 문헌이나 강연을 보면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50여 년 전인 1970년에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시카고 대학의 밀턴 프리드먼 교수가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칼럼이 마치 주주자본주의를 처음 주장한 효시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칼럼의 제목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윤을 증대시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소 좀 자극적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돈을 버는 것을 우리는 다소 좀 상반된 개념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밀턴 프리드먼 교수의 그 당시 칼럼의 제목이 사회적 책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버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니까 상당히 자극적인 그런 제목이라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칼럼을 프리드먼 교수가 그 당시에 쓰신 이유는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책임론이 이제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기업이라고 하는 경제 조직의 사회적 책임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원래는 본연의 활동인 이윤 창출에 너무 또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 있다. 그러다 보면 기업이 실제로 제대로 돈을 벌지 못하면서 사회적 책임만 생각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성장과 발전을 일궈야 되는 기업의 역할은 뭐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이러한 칼럼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말 자체가 상당히 자극적이고 파격적이다 보니까 마치 프리드먼 교수가 이렇게 돈을 버는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을 굳이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오해가 되는, 곡해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칼럼에서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주주가 아닌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주어도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공정하고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이윤 증대에 힘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주자본주의라는 용어도 사실 이 칼럼에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칼럼이 주주자본주의의 효시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러한 경향이 생긴 거는 여전히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가장 이득을 보는 것은 주주들, 즉 자본가라는 인식 때문에 이 글 자체가 주주자본주의의 표상처럼 간주되고 있고 2만 번 이상 대단히 많은 횟수에 걸쳐서 인용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해관계자는 무엇이냐? 기업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많은 세력들입니다. 예를 들어 주주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임직원들, 또 고객들, 또 공급자들, 여러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업에게 제공하는 공급자들, 또 정부, 또 비영리 단체들, 또 지역사회, 대단히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고 각 기업별로 어떠한 이해관계자가 더 중요한지는 다 기업의 사정이나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이러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특히 특정 기업에게 중요한 이해관계자에 맞춰서 경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주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가장 큰 특성은 주주자본주의는
일단 우리가 명확하게 초점을 맞춰서 고려해야 될 주주라고 하는 하나의 그룹이 있는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이해관계자가 너무나 다양하고 또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해가 상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보면 과연 어디에 맞춰서 경영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예를 들어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 기업이 주주를 위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라고 하면 이러한 수단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과점적인 지배력을 극대화해서 높은 가격에 비싸게 고객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팝니다. 공급자에게는 무리한 가격 인하를 요구를 해서 공급자들이 돈을 많이 못 벌게 합니다. 그러면 기업은 더 돈을 많이 남길 수 있겠죠. 임직원들의 임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아주 박하게 주면 역시 기업이 돈을 많이 법니다. 채권자들한테 빌린 돈도 제대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역시 기업은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번 것을 주주들한테 돌려주면 주주 가치가 극대화되는 겁니다. 자, 그러한 경향을 기업들이 추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자꾸 왜 그러면은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기업이 돈을 버는 과정에서 과연 도대체 기업이 무엇을 하게 되면 주주라고 하는 하나의 명확한 대상을 위해서 이러저러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 그 이상의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경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이 부분이 작금의 기업들이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앞서 보신 그림에서 제가 기업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활동을 하면 자신들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 소비자들이 정말로 원하는 제품을, 가치 있는 제품을 소비자들이 느끼는 효용보다 높은 가격에 판다면 사실은 그것은 소비자들을 유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과점적인 지배력을 바탕으로 해서 소비자들에게 소위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을 기업들이 얼마든지 혁신적으로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생각할 때 내가 이런 정도의 가격을 지불할 때 충분히 만족도가 높게 한다라고 한다면 소비자들을 힘들게 하면서 소비자들을 희생시키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겠죠. 그리고 근로자 측면에서 보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박하게 주면 기업이 돈을 많이 벌겠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면서 그들이 동기부여가 되고 높은 생산성을 발휘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소비자들이 원하는 혁신적인 제품, 좋은 제품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공급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자들에게 가격 인하를 요구를 해서 가능하면 기업이 돈을 아끼려고 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 수도 있지만 공급자들에게 충분하게 보상을 하면 그러한 공급자들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소비자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부품이나 원자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제품, 여러 가지를 제공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선순환적인 구조를 생각을 하면서 경영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국 주주도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돈을 벌기 때문에 주주가 희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도 중장기적으로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는 이러한 구조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것이 비록 쉽게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주주가치 자본주의에 비해서 훨씬 어려운 것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경영을 했을 때 기업은 더 많은 가치를 세상에 창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과 맞물려서 그러면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일단 초점을 맞춰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ESG 경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처음 이야기한 것은 사실은 100년도 더 됩니다. 우리가 최근에 들어서 좀 익숙해져가지고 이게 얼마 안 된 용어 같습니다만 실제로 이러한 개념이 나온 것은 100년이 더 되고요. 그런데 현장에서 이러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개념을 확산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은 2019년에 미국의 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하는 경영자들 간의 모임에서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도 공교롭게도 프리드먼 교수의 칼럼처럼 뉴욕타임즈에 이제 전격적으로 보도가 됐는데요. 여기 이제 이 칼럼의 제목을 보시면, 이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이 경영자들이 주주 가치는 이제 더 이상 기업이 추구하는 모든 것이어서는 안 된다. 즉 주주 가치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해관계자 가치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경영을 하겠다라는 것을 선언을 한 것이고요. 이것이 실무 쪽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경영자들이 본격적으로 실천하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경영자분들의 사진 상당히 익숙한 사진이실 겁니다. 자주 등장합니다. 여기 이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서명을 한 경영자들인데요. 가장 오른쪽 상단에 있는 분이 이 레리 핑크 회장입니다. 이 레리 핑크 회장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내지는 ESG 경영을 가장 자본시장 쪽에서 촉구하고 있다라고 알려진 블랙락이라고 하는 그 거대 자산 운용 회사의 회장이고요. 그런데 또 이런 일도 있어요. 상당히 놀랍게도 이 레리 핑크 회장이 어디에 또 등장을 했냐면은 2021년에 영국의 일간지인 가디언이 꼽은 기후악당 12명에 들어가 있어요. ESG 경영을 가장 촉구하는 사람 대표적인 분이 레리 핑크 회장인데 가디언지에서는 이 양반이 오히려 ESG 경영의 전도사는커녕 기후악당이다.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해놨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레리 핑크 회장이 위선적인 사람이라서 그런 거라고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만큼 거대 자본을 운영하는 자산 운용사들이 실제로 투자를 하려면 아무리 ESG 경영을 우리가 원한다고 해도 궁극적으로 경제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포트폴리오의 상당 부분에 편성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게 ESG 경영도 하면서 경제적인 수익도 창출해서 궁극적으로 블랙락이라고 하는 회사가 갖고 있는 투자한 돈에 상당한 가치를 올려줄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레리 핑크 입장에서 보면 그런 변명을 할 겁니다. 이런 기사에 대해서 나는 사실은 ESG 경영을 잘하는 기업들한테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것도 잘하면서 투자 수익도 어느 정도 좀 보장을 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들이 많지 않으니까 지금은 할 수 없이 다소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로 보여질 수 있는 기업들한테도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변명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가장 큰 요지는 우리가 ESG 경영도 좋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런 ESG 경영을 하면서 단순하게 수동적으로 사회적인 요구에 대응한다는 이런 수준, 또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한다는 수준이 아니라 이러한 ESG 경영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한다. 즉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이 뭐겠습니까? 새롭게 매출을 일으켜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한다는 생각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슬라이드는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가운데 ESG 경영을 상당히 잘한 사례로 뽑은 것들 중에 두 개입니다. 이 A사의 경우에는 자원 재활용을 잘했고요. B사는 생분해성 필름을 개발했다. 사실은 저러한 노력들만 하는 것도 상당히 우수하고 모범적인 겁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저러한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과거에는 들어가지 않던 비용을 투입하게 되는데 그 이상으로 어떻게 매출을 증대시킬 것인가까지 이제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B사의 경우에 저러한 생분해성 필름을 개발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 고객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치를 담고 있는 포장재를 만든다든지 함으로써 과거보다 더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까지 연결해서 ESG 경영을 해야 기업 가치를 더 전격적으로 높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플 바텀 라인이라는 말에서 이제 트리플 세 가지가 기업은 경제적인 수익성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성과 환경적 건전성을 유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사회적 책임성과 환경적 건전성을 또 하나로 묶어서 더블 바텀 라인 이런 말을 하고요. 기업들이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 그러니까 신용이나 무늬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제적 수익성을 염두에 두면서 사회적 책임성과 환경적 건전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이 과제를 잘 수행했을 때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예가 사실은 기업들이 ESG 경영을 하면서 동시에 경제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스타벅스라고 하는 이제 커피 전문점에 언제 제가 가봤더니 다회용 컵이라는 것을 이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사용한 컵을 반납을 합니다. 보증금을 받고 구매를 해서 나중에 커피를 마신 다음에 반납을 하면은 그거를 세척을 해가지고 또 다음번에 다른 고객한테 줄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든 거죠. 종이컵에 비해서 훨씬 환경 친화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재활용 컵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소비자들이 뭔가 이러한 친환경적인 제품이 사실은 지구와 사회에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은 인식을 하면서도 실제로 구매를 할 때는 전통적인 종이컵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과연 우리가 재활용 컵을 사용하면서 일부 고객을 잃어버릴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이러한 방식의 운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무엇보다도 고객이 중요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무슨 소리인가? 만약에 매출이 줄어들었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 경영이라고 하는 것, 친사회적인 경영이라고 하는 것, 취지는 바람직하나 기업의 현장에서 과연 그것이 얼마나 전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질까를 고민하는 그 과정에서는 실제로 기업이 원래 본연에 수행하고 있는 그런 경제적인 활동과 이윤의 창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엄밀하게 평가를 하면서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례 또한 다소 안타까운 사례인데요. 아프리카에서 그 수자원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지역에서 물을 기르러 다니는 그런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마을에 이 플레이 펌프라는 거를 설치를 해서 여기에서 아이들이 이제 저 플레이 펌프를 타고 돌면서 나오는 동력으로 물을 길어 올려서 그것을 이제 주민들이 사용을 하는 이런 형태의 아이디어를 구현을 했고 이 아이디어가 상당히 창의적이다라고 해서 실제로 투자 유치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이들이 저거 타고 놀다가 금방 질리겠죠. 실증이 나겠죠. 자, 그러면은 물을 저렇게 길어야 하는 구조를 만들어 놨는데 아이들이 더 이상 저것을 타고 놀지 않으면 누가 돌려야겠어요? 마을의 주부들이 돌려야 되잖아요. 마을의 주부들이 저거를 돌리는 거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저게 또 다른 노동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물 기르러 멀리 다니는 게 더 낫겠죠. 이런 형태로 우리가 취지는 좋고 그런 취지에 기반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는 많이 나옵니다만 그 아이디어를 과연 지속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슈이기 때문에 기업이 경영 활동을 수행을 할 때 그러한 지속 가능성을 과연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타당한 어떤 경제적인 수익이라는 것이 보장이 되면서 우리가 이러한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따라서 따뜻한 마음뿐만이 아니라 냉정한 머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취지의 냉정한 이타주의자라고 하는 책이 나온 바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한번 잠시 종합을 해보면 기업들은 궁극적으로 리스크나 손실을 최소화하고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ESG 경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ESG 경영을 하는 동시에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남은 시간 동안에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얼핏 보면은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사회가치 지향성과 이윤 창출 이거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과연 어떠한 접근을 우리가 도입해 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잠깐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부 기업들이 친사회적, 친환경적인 활동을 하는데 사실은 이러한 활동에 많은 비용이 수반되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경제적인 수익이
증대됐다라는 어떤 사례를 보여줍니다. 한 사례 맨 상단, 좌측 상단에 있는 것만 보시게 되면 자, 소비재 산업에서 우리가 수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 지출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수익이 증대됐다라는 그런 통계가 딜로이트 컨설팅의 조사 결과 나왔던 겁니다. 돈을 많이 썼는데 왜 남는 돈은 더 많아졌을까요? 그러한 수자원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돈을 많이 썼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기업들이 제공하는 제품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또 그러한 더 반응의 결과로 기업들이 지금보다는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경영 활동을 수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기업에 남는 돈이 더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어떤 수치를 우리가 이제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뭐 포장을 한 것이 아니냐, 숫자를 조작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이 일시적으로 돈을 더 많이 써서 그것이 비용으로 잡히는 건 분명히 기업이 버는 돈을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그 비용을 쓰는 것 이상으로 소비자들이 더 좋은 반응을 하거나 아니면은 근로자들이 더 동기부여가 되거나 공급자들이 더 동기부여가 되거나 지역사회에서 서포트를, 지지를 하거나 하게 되면 기업에게는 더 많은 사업 기회가 창출이 되고 이윤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런 식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그런 국면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떤 새로운 혁신 방안을 찾기 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축이 세 가지인데요. 핵심 효용, 핵심 고객, 핵심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그 브래들리 타임피스 시계라는 것이 많이 인기를 모았는데요. 이것을 이제 보시게 되면 시각 장애인용 시계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시각 장애인 외에도 그렇죠? 직접 눈으로 시계를 보지 않고 시간을 알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시계를 보게 되면 예의가 없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뭔가 어두운 데서 영화관 같은 데서 시계를 볼 때는 사실은 손으로 만져보면서 시간을 알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잖아요. 자, 그래서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 대상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시장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시계를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 시간을 알고 싶어 하는 그런 니즈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은 시장의 확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심지어는 저런 시계의 디자인에 꽂혀서 구매를 하는 젊은 세대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혁신적인 어떤 행보를 펼치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핵심적인 고객군을 어떻게 남들과 다른 형태로 생각을 할 것인가 에서 출발할 수가 있는 거고 이 경우에는 눈으로 직접 시계를 보지 않고 시간을 알고 싶어 하는 그런 고객군을 생각을 해냈기 때문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 사례는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입니다. 이 어니스트 컴퍼니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여배우 제시카 알바가 설립한 성공적인 유아용품 회사입니다. 자, 제시카 알바라고 하는 여배우가 설립을 했기 때문에 저 회사가 잘 됐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제시카 알바가 본인이 어렸을 때 상당히 천식이나 알레르기로 많은 고통을 받았고 또 실제로 유아들이 사용하는 제품에도 테스트를 거치지 않은 화학 물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걸 인식을 하고 우리 아이들, 즉 본인의 아이들 그리고 내 주변의 아이들을 위해서 가장 친환경적이고 친건강적인 제품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훨씬 더 믿음이 가는 거고 이 제품이 더 혁신적으로 개발되는데 필요한 아이디어를 같이 모으고 개선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지금까지 우리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형태의 산업입니다만 사업을 하는 방식을 새롭게 바꾸는 형태로 혁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와비파커 안경은 미국의 안경 회사인데요. 과거에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안경점에 가서 안경사분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안경을 구매하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아서 고객들한테 안경을 한 5개 정도, 그 고객한테 잘 맞을 것 같은 안경을 보내줍니다. 그 안경을 고객들이 한동안 쓰고 다니다가 가장 마음에 드는 거를 선택을 하고요. 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되돌려 보내면 되는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입니다. 자, 이러한 비즈니스는 고객들로 하여금 안경을 훨씬 더 안심하고 또 싼 값에, 오프라인 매장을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싼 값에 구매할 수 있는 길을 터줬고요. 더 나아가서 와비파커는 결국 이 안경이라고 하는 비즈니스는 시각적인 측면에서 눈이 불편한 사람들, 시력이 떨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니까 그러한 서비스가 가장 많이 필요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경값이 비싸서 실제로 보급이 잘 안 되고 있는 이 저개발국에서 그러한 안경을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서 저개발국에서 안경사들을 교육하고 그 안경사들이 안경점을 차리면 사실은 거기를 통해 가지고 본인들은 더 많은 안경을 공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즉 통상적으로 우리가 대단히 오래된 안경 산업이라고 하는 데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아왔던 방식과 다른 형태의 방법으로, 즉 하우로 혁신을 했던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핵심 고객, 핵심 가치, 핵심 방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서 혁신의 축으로 삼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혁신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단한 것, 거창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큰 숙제가 되고 뭐 TFT를 만들어야 되고 뭔가 경영자가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이 돼서 자꾸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2019년에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가 다보스 포럼에서 전 세계에서 모인 오피니언 리더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변화를 지금 해야 됩니다. 언제 변화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할 때가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 뭔가 시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고객, 또 효용, 수단 이런 측면에서 어떠한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혁신기업의 역할과 실제 ESG 우수 사례에 대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가치 소비가 트렌드가 되고 있다는 부분은 저도 공감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두 번째 세션인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시대, 혁신기업의 역할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앱손의 캠페인 영상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앱손은 히트프리 기술을 적용한 친환경 제품을 통해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간에 낭비되는 전력이 없도록 차단하고 있죠. 버려지는 걸 새롭게 활용하면 쓰레기도 줄겠죠? 이런 로컬 푸드로 탄소 발자국을 줄여보려고요. 당신을 위한 친환경 라이프의 시작. 나와 우리 환경을 생각한다면 앱손 비즈니스 젯 에코 프린팅 for you. 앱손. My research aims to capture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in the Arctic and in the mountainous regions around the world. For 10 months of the year, the tundra biome is cold and frozen. Trees don't grow in these regions, as the harsh winters are too long and the short summers are too cold, preventing trees from taking root. However, these landscapes are changing fast because of the warming climate. I use technology, such as drones and satellite observations, to document one of the most visible signs of this change, the so-called greening of the Arctic. As these regions warm up, 3 to 4 times faster than the rest of the world, they are becoming greener. The future of climate change research requires collaboration
with fellow researchers and colleagues from around the world. In our studies, we collect data by scanning plant leaves and roots to figure out how they grow in frozen landscapes. And what we're finding is that plants are growing taller year after year. The tundra protects carbon stored in the permafrost, the permanently frozen ground. But as plants grow taller, they capture windblown snow in their branches. Deeper snow insulates the ground, trapping the heat below, which causes the permafrost to thaw and release carbon into the atmosphere. Because carbon contributes to climate change, it is critical that we understand the implications of Arctic greening. Choosing heat-free technology will lower energy consumption, minimizing our impact on the environment. From saving energy at home to biking to work and eating local, we can each make a difference. It is important for all of us to be aware of how our choices impact the environment, in our own backyards and around the planet. 네, 앱손에서 준비한 캠페인 영상을 보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세션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앱손과 에코프린팅의 철학에 대해 한국앱손 마케팅 담당 박병진 대리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앱손의 프린터 비즈니스팀에서 프린터를 담당하고 있는 마케팅 담당자 박병진 대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한국앱손과 에코프린팅의 철학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한국앱손이라는 기업과 한국 에코프린팅의 철학을 설명하기 전에 왜 우리가 이런 환경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자료가 어떤 자료일까요? 네, 맞습니다. 1991년부터 지금까지 지표면 온도 상승 변화와 바닷물 온도 상승 변화 내역을 그래프화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늘 측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많은 과학자들을 통해 지표면이나 해수면의 온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한 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지구 온도가 올라간다면 어떠한 문제점들이 발생할까요? 지금 보시는 표는 지구의 온도가 1.5도 또는 2도 상승했을 때 일어나는 변화를 설명한 표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구의 온도가 2도 정도 올라간다면 매우 높은 고온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생긴다든지 또는 홍수가 더욱 자주 발생한다든지 하는 등의 문제가 더 많이 또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지구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지구의 중요한 구성원인 동식물들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기업들은 자체적인 친환경적인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면 각 기업들이 오피스 내에서 인쇄와 출력 관련된 친환경 행동들은 어떤 노력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크게 두 가지 기업 일단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카콜라의 경우에는 코카콜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효율적인 인쇄 장비 사용, 종이 사용량 감소, 디지털 대안 등을 통해 직원들이 인쇄를 줄이도록 장려하는 등 여러 가지 친환경 인쇄에 대한 방안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카콜라는 2025년까지 모든 포장재를 재활용 소재를 활용하여 제작할 예정이며 일부 국가는 이미 적용 완료하였습니다. 구글도 에너지스타 인증 프린터 사용, 기본 이중 인쇄 설정, 직원들이 다양한 인쇄 대신 디지털 방식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등 다양한 친환경 인쇄 시스템을 구현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HP, 더 노스페이스, 메리어트 호텔 등도 자체적으로 용지를 재활용하거나 출력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출력 전에 한 번 더 출력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또 그 이후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 앱손도 프린터를 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여러분들의 사업장, 업무 환경, 그리고 개인의 가정에까지 조금 더 친환경적인 출력 환경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해외 기업들도 이와 같이 친환경적인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은 기존의 재무적 성과 목표뿐만 아니라 보시던 것처럼 비재무적 지표로도 관리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ESG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경영이 우리 기업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옆에 표에서도 보시다시피 이제 국가에서도 급변하는 지속 가능한 ESG 기업 운영에 발맞추어서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K ESG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친환경이라는 단어는 에코 프렌들리입니다. 그리고 경제를 뜻하는 단어는 이코노믹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친환경적이면서도 경제적인 출력 환경을 갖추고 노력하는데 널리 알리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친환경 캠페인 이름도 에코 프린팅입니다. 친환경 인쇄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종이 제품의 생산과 사용은 삼림 벌채, 온실가스 배출, 수질 및 대기오염, 천연 자연 등의 고갈을 포함하여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활용 종이 사용, 종이 낭비의 감소, 식물성 잉크 사용과 같은 친환경적인 인쇄 행동을 통하여 프린터의 출력 환경을 최소화하고 출력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성을 촉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인쇄 현상을 촉진함으로써 프린터는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을 절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친환경 인쇄의 근간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앱손 25입니다. 해당 목표는 2016년 처음 설정되어 효율적이고 정밀한 기술과 디지털 출력 기술을 통하여 지속 가능성을 공동으로 창출하고 사람, 사물, 정보를 연결하는 커뮤니티를 풍부하게 한다는 개념에서 출발했습니다. 특히 이는 환경적인 부분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사회 구현을 위해 앱손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1단계인 탈탄소화부터 4단계인 친환경 기술 개발로 순차적이면서 순환적인 구조 내에서 다양한 친환경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앱손의 친환경 철학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탈탄소화입니다. 탈탄소화는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 에너지 절약 설비 사용, 온실가스 제거, 공급업체의 관리 감독, 탈탄소 물류 시스템 등으로 이뤄낼 수 있습니다. 2025년까지 저희가 이루고자 하는 에너지 절감의 구조는 보이시는 사진과 같습니다.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감에 있어 2017년 기준 대비 추가적인 에너지 소모가 발생은 하겠지만 동시에 탄소 발생 행동들을 조절하고 저탄소 전기 등을 사용한다면 2017년보다 34%의 그린하우스 가스 배출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린하우스 가스 배출에는 또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스코프 1은 직접적인 그린하우스 배출을 얘기하고 있고, 스코프 2는 간접적인 그린하우스 배출, 그리고 스코프 3는 간접적인 그린하우스 배출 중에서도 직접적이지 않은 제3자나 기타 활동들을 통해서 발생하고 있는 그린하우스 가스 에너지 배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가 2020년에 스코프 1 또는 및 스코프 2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린하우스의
그린하우스 가스의 총 배출량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보시다시피 총 배출량 47만 톤 중 전기로 인한 그린하우스 배출량이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73%에 대한 전력량 826기가와트아워에 달하는 전력 사용량 중 재생에너지원은 전체의 약 19%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RE100입니다. RE100이란 리뉴어블 에너지 100의 약자로 2050년까지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자 하는 국제적 기업 간 협약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만을 사용한다거나 사용한 전력만큼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구매해야 합니다. 앱손의 경우 해외 제조 공장, 또 해외 판매 사업장 등에서는 이미 RE100을 달성하였고요. 2023년까지 해외 모든 사업장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는 이미 한국 앱손에서도 RE100을 작년에 달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활용 자원입니다. 앱손은 환경을 고려한 제품 개발 개념에서부터 납품까지, 즉 설계부터 제조까지 운송, 사용 및 재활용에 이르는 제품에 관련된 모든 스텝에서 환경적인 영향을 고려하는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같이 전 세계적으로 재활용 자원 순환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제품 회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또 잉크 및 카트리지도 회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국가별로 또 현지의 사정에 따라서 모든 프로그램을 전부 다 진행하지는 못합니다만 가급적 할 수 있는 한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사용된 제품을 회수하거나 또는 모두 다 사용된 잉크 및 카트리지를 회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신 자료와 같이 매년 사용된 제품에 대해서 또는 사용 완료된 잉크 카트리지나 토너에 대해서 회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저희가 28만 톤 정도의 사용 완료된 제품을 회수하고 있고 누적으로 회수하였고 또 잉크 카트리지 또한 누적으로 5만 7천 톤의 카트리지를 회수하였습니다. 이미 한국 앱손에서도 누적으로 많은 양의 완제품 또는 잉크나 토너, 카트리지 등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에게 미치는 환경적 영향 감소입니다. 저전력 소비, 수명이 긴 제품, 소모품 및 교환 부품 감소, 제품 장치의 소형화 등으로 고객들이 직접 경험하거나 맞닥뜨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대비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고 계시는 원형 그래프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비중입니다. 공조나 온도 조절은 늘상 하고 계시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에서 큰 파트를 차지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프린터와 복합기의 비중도 10%나 된다는 점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기업들은 환경 문제에 어느 때보다 민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도 조절기를 설정하거나 LED 조명 등을 택하여 에너지를 절약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있지 못한 부분은 프린터와 MFP가 복합기가 사무실에서 소비되는 전력들도 충분히 아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자료는 한국 앱손이 취급하고 있는 잉크젯 프린터와 레이저 프린터의 출력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인데요. 보시다시피 저희 한국 앱손에서 취급하는 잉크젯 프린터들은 열을 사용하지 않는 히트프리 기술을 적용하였습니다. 보시면 인쇄 작업 수신에서 잉크 분사, 인쇄까지 굉장히 짧은 단계에서 특히 잉크 분사에 열을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낮은 전력 소모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력에 열을 사용하지 않는 만큼 자연스럽게 전기를 덜 쓰게 되는 부분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레이저 프린터를 보시겠어요? 인쇄 작업 수신에서부터 퓨즈에 대한 예열, 드럼 감광체 충전, 레이저 노출, 현상, 토너 전사, 정착, 출력까지 저희 한국 앱손에서 취급하는 잉크젯 프린터보다 훨씬 더 많은 프로세스를 거쳐야 인쇄가 완료될 뿐만 아니라
이 중에 퓨저의 예열이나 정착하는 부분에 있어서 열을 사용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누진적으로 봤을 때 좀 더 많은 전력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은 결과론적으로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기업에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프린터의 전력이 더 많이, 그리고 점차적으로 더 많이 사용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열을 사용하지 않는 저희 제품의 경우 경쟁사 레이저 제품보다 인쇄 용지당 전력 사용량이 적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앱손의 제품이 에너지스타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는 것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에너지스타는 미국의 에너지 효율에 대한 국가 심벌이며 미국의 에너지국 DOE와 환경보호국 EPA의 공동 프로그램으로 에너지 효율 가이드라인을 만족하는 제품에 대해서 에너지스타 마크를 부착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가전, 건축 자재, 컴퓨터, 전자장치, 냉난방기, 펌프 등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 EPA에서 인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받고 지정 인증기관에서 제3자 인증을 받아야만 효율 라벨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에너지스타 프로그램은 자율인증이므로 강제성은 없으나 에너지스타 마크가 부착된 제품에 대해 미국 정부가 경제회생 입법에 근거한 세금 혜택을 부여하여 마케팅 및 판매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인쇄 용지당 전력 사용량이 레이저 프린터에 비해 낮은 저희 제품 등은 이러한 에너지스타 인증에도 충분히 가능한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저희 제품의 높은 전력 효율성을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경쟁사 제품과 비교하여 주당 평균 전력 사용량을 기초로 한 연산 에너지 사용 프로그램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출력 시 열을 사용하지 않는 히트프리 기술이 적용된 앱손의 프린터는 경쟁사 제품의 연 평균 전력 사용량과 비교하여도 약 80% 절감된 양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자사 제품에서도 거듭되는 기술의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표준 용량의 잉크 카트리지가 적용된 제품을 20만 장 정도 출력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사용되는 카트리지는 436개입니다. 이동안 발생하는 전력의 사용량이나 다른 에너지들의 사용량을 고려했을 때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도 어마어마하겠지요. 한국 앱손이 최초로 개발한 무한 잉크 타입의 프린터로는 34병밖에 필요하지 않게 되고, 이는 곧 직간접적인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이 줄어들게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기술 개발입니다. 드라이 파이버 기술이 적용되거나 자연에서 추출한 소재, 또 소재에 대한 재활용 등을 통해 제품의 생산과 소비의 프로세스의 근본으로 돌아가 다양한 친환경 소재나 기술들을 통해 한 차원 더 높은 제품의 생태계를 이루는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서 강조하는 드라이 파이버란 무엇일까요? 앱손이 개발한 독점 기술인 건식 섬유 기술, 드라이 파이버 테크놀로지는 물을 사용하지 않고 섬유 소재를 유형의 가치로 변환합니다. 용도에 따라, 필요에 따라 섬유질 재료들을 재세동, 결합, 형성하여 고기능성 재료를 생산합니다. 드라이 파이버 테크놀로지는 기존에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자재를 취급하고 가공할 수 있어서 폐기물을 줄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자재 또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드라이 파이버 테크놀로지는 원칙적으로 종이뿐만 아니라 목재, 대나무 등 섬유로 만들어진 어떤 것에서도 섬유를 추출할 수 있는데요. 드라이 파이버 테크놀로지는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원래의 형태로 다시 사용하는 대신 폐기물을 처리하고 새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앱손은 이렇게 생산된 섬유가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앱손의 드라이버 파이버 테크놀로지는 한때 폐기물로 처리됐던 것들로부터 가치를 창출하고 제조 운영 영향을 줄여서 스마트 사이클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앱손 내부적으로 사용된 종이를 수집하고 그 섬유를 사용하여 앱손 프린터를 위한 흡수성 잉크패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앱손은 또한 드라이 파이버 테크놀로지를 통하여 기능성 섬유로부터 마스크나 내층 외층 사이에 필요한 여과층을 만들어내는 기술도 있었는데요. 해당 기술에 대한 영상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고요. 또 이미 사용한 이면지나 버려지는 폐지를 재활용하여 원하는 컬러의 새로운 용지로 주는 기술을 탑재한 신기한 제품이 있는데요. 바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페이퍼랩입니다. 저희 페이퍼랩은 앱손에서 개발한 제품으로 앱손의 비전을 잘 표현해주는 친환경 솔루션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앱손의 에코프린팅 철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서 이런 친환경 활동들이 많은 친환경 활동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단순히 내일을 위한 그리고 먼 미래를 위한 다양한 활동 등을 개인이 할 수 있을까요? 나와 너, 우리가 친환경적인 미래를 위해서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내일이 아닌 우리를 위한 친환경 활동이 필요하다고. 너무 멀어 보이는 접근이나 지금 당장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바꿔나가보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에코프린팅 for 투모로우라는 저희 캠페인을 에코프린팅 for you라는 캠페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나부터, 내 주변부터 작은 것 하나씩 바꿔나갈 수 있다면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가 더 친환경적이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마치 전력을 많이 쓰고 있는 레이저 프린터에서 한국 앱손에 히트프리 기술이 적용된 잉크젯 비즈니스젯 제품으로 바꾸는 것처럼요. 앱손의 비즈니스젯은 다양한 방면에서 친환경을 이뤄냅니다. 먼저 히트프리 시스템이 적용된 제품을 사용한다면 경쟁사 제품 대비 최대 80%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출력을 하면서 그만큼 열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전력을 덜 사용한다면 기존의 전력 사용에 들었던 10%의 비용의 일부를 아마 다른 곳에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대용량 잉크팩을 사용한다면 레이저 프린터 대비 발생되는 폐기물을 최대 67%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한국 앱손에서 운영하고 있는 솔루션 센터에 방문해 보시면 실제로 동일한 양의 용지를 출력할 때 필요한 레이저 토너와 잉크팩을 비치해 뒀습니다. 레이저 프린터를 사용하시면서 교체해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레이저 프린터의 경우 출력을 위해서는 토너 외에도 드럼이나 퓨저 같은 소모품 등이 필요하고 출력 용량에 따라 지속적으로 교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앱손의 비즈니스 잉크젯은 잉크팩 한 번만 교체하게 되면 출력을 끊임없이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용량 잉크팩을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소모품을 교체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게 된다면 탄소 배출을 최대 56% 정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부품을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전력 사용량이 줄어들게 된다면 큰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점진적으로 지금 계시는 사무실이나 사업장 또는 회사 전체의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감소하게 되는 결과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레이저 프린터의 경우 열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부품의 열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앱손의 비즈니스 잉크젯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아 유지 보수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효과적인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담은 캠페인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에너지, 폐기물, 탄소 배출과 우리 삶을 연결시켜서 영상을 제작하였으니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야간에 낭비되는 전력이 없도록 차단하고 있죠. 버려지는 걸 새롭게 활용하면 쓰레기도 줄겠죠? 이런 로컬 푸드로 탄소 발자국을 줄여보려고요. 당신을 위한 친환경 라이프의 시작. 나와 우리 환경을 생각한다면 앱손 비즈니스젯 에코프린팅 for you 앱손. 컴팩트한 가정용 소형 프린터부터 기업용 제품까지 앱손만의 혁신적인 기술로 제품의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장소에서 저희 앱손의 제품들을 더 많이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의 발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저 역시 한국 앱손의 일원으로서 앱손 친환경 제품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앱손 제품을 통해 환경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앱손 에코프린팅 웨비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사전 등록을 해주신 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링크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하시고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총 30분을 추첨하여 메가박스 2인 패키지를 증정해드리겠습니다. 앱손 에코프린팅 웨비나와 한국 앱손의 성장과 발전에 아낌없는 조언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시간 소중한 걸음을 해주신 참가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한국 앱손과 앱손의 친환경 솔루션에 대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